저기 병아리 유괴번님이 포항으로 시작해서 결말은 안익수. 저게 제 의식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생각하다가 포항은 그렇게 지원도 없고 맨날 선수 파는데도 이렇게 역시 김기동 감독님 근데 우리 팀은 지원도 많은데 야발 안익수 이렇게 되는 거. 기승전 익수. 자, 2023년 K리그 1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9번의 승부를 펼친 12팀이 전반기 성적표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겠 텐데요. 저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절대 1강 울산, 혼돈의 2위부터 8위, 그리고 살얼음판의 강등권 이렇게 세 개의 테마를 가져왔는데 먼저 울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절대 1강, 뭐 축구로는 뭐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중계를 많이 하셔보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올 시즌에 전력 보강을 하면서 좀 울산이 더더욱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울산은 잘한다가 아니라 강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맞네요. 앉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실제로 잘 안 져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물론 이게 서울 방송이라서 이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울산의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죠. 그건 저희도 부정할 수가 없죠, 사실. 네. 아니 뭐 역대 최고 지금 승점차인데 2위하고. 그리고 울산이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팀 입장에서 3골 차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 언제든지 분위기 타면은 특히 홈 경기 문수구장이라면 주민규가 하나 깔딱해서 하나 넣고 마티다나베 하나 넣으면 갑자기 한 골 차니까. 그 문수에서 대전이랑 붙어가지고 1대3에서 3대3 맞는 맞아요. 경기 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 팀은 네. 확실히 저력이 있는 팀이다. 예.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전까지 울산의 가장 큰 크립토나이트는 그 뒷심 부족이다. 좀 중요한 경기에 승점 드랍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입장이 반대가 돼서 중요한 경기를 다 잡는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그런 입장이 됐다. 저번 방송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K리그는 중세 봉건제다. 울산이 지금 왕이고 그 아래는 2등부터 8등은 이제 뭐 공장령, 공작, 뭐 백작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맨 아래 이제 강원과 수원이 농노 2명 해가지고 울산이 지금 모든 세금을 다 걷고 가고 있어가지고. 농노가 뭡니까 농노가 그래도. 아유 진짜. 그럼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욕하고 싶었어요. 예. 선량한 시민. 예. 상인연합. 지주. 근데 그만큼 울산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로 보든 정말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금은 약간 떼놓은 당상 같은 우승은 그죠. 2연패는 스플릿 풀파이널 A 전에 우승을 확정짓는 일도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15점 확률이 높죠. 네. 지금 12점 차인가? 네. 12점 차. 근데 제 기억에 그게 2018년에 전북하고 경남하고 맞아요. 승점 차하고 같아요. 그게. 울산은 아까도 그제 준환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축구란 22명이서 게임을 하다가 결국 파란 노란 줄무늬가 이기는 것.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해. 울산의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메이저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왜냐면 핵심은 모두가 강한 팀이란 걸 아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네. 2등부터 한번 쭈루루룩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포항. 보시면 이제 포항, 서울. 제주, 광주, 대전, 대구. 진짜 이게 약간 민망한 건데 올해 좀 전북이 좀 부진하면서 침을 겪었죠. 이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포항은 항상 뭐 이제 하스에 있었던 기간도 있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지원 대비 김기동 감독님과 그 산하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항상 또 상위권 성적 유지했었는데 이렇게 2등까지 치고 올라와서 울산의 그 턱 밑까지는 아니고 아킬레스건 정도를 잡고 있는 형국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포항이 울산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다. 요 그림이 좀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K리그에 항상 있는 클리셰죠. 이게 승점 차이가 13점이지만 어쨌든 울산 입장에서는 엄청 껄끄러울 것 같아. 어쨌든 아래에 있는 팀이 포항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승점 차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지금 울산의 우승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으니까 울산이 우승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이제 9월부터 아챔이 시작하잖아요. 그 파이널 A에 들어가게 되면 울산이 포항을 한 번 더 확률적으로 높게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포항한테 한번 발목 잡히면서 아첸에서 뭔가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그게 울산한테는 지금 포항이 제일 거슬리는 순간이 아닐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만약에 울산이 뭐 그대로 우승하더라도 승점 차가 굉장히 좁혀진 상태에서 우승을 한다면은 또 체력 분배도 굉장히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포항이 굉장히 거슬릴 것 같아요. 울산 입장에서는. 나도 저번 방송에서 이제 여름이 변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울산이 뭐 스쿼드적으로도 나쁘지 않으니까 뎁스적으로도. 근데 이 여름에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또 스토리 판도가 또 바뀔 수 있지 않나. 그 그렇죠. 캐스터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울산이 지금 승점 차가 많이 나지만 어쨌든 울산의 아킬레스가 그러니까 턱밑까지 추격한 건 아니어도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서 울산도 그 묘하게 승점차 대비 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울산은 사실 그 아무리 승점 차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뒤집힌 역사를 뼈에 새기고 있는 클럽이라 가지고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도 그런 식의 이제 그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식을 내부적으로는 좀 더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13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울산의 우승 페이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정말로 그 매직 넘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심 안 할 겁니다. 야, 그죠. 예. 왜냐면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그러니까요. 놀림을 받았던. 그러니까 역사가- 작년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뭐 13점 차 뭐 굉장히 큰 점수 차긴 하지만 뭐 산술적으로 울산이 승점 4번 드랍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승점이 역전되지 않더라도 뭐 포항이 예를 들어서 승점 막 5점 차, 4점 차까지만 따라붙어도 울산 입장에서는 그 악몽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경계된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그 포항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지지 않는 축구를 잘 구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무가 많아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길 경기는 확실하게 잡아주고 질 경기는 어떻게든 비기고 끝내고. 약간 당장 최근 서울전만 해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지는 경기를 보면은 또 이게 포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경기들도 있어. 광주한테 그렇게 무다다 무너진 한번 것도 이제 있고. 그렇게 소나기 맞듯이 한번 무너진 적도 있고. 지난해 서울한테도 유독 약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전반기를 돌았을 때 2등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시즌을 또 잘 치러내고 있다. 왜냐면 시즌 그 시작하기 전에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큰 고심을 드러냈었잖아요. 이제 신진호 선수도 인천으로 이적하고 하면서 이제 이수빈 선수도 전북으로 전북으로 이적하고. 가면서 이제 이거 자기도 많이 답답하다 이런 감정을 토로했었는데 역시 킹기동 각기동 해가지고 또 2등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FA컵 때 한번 돼가지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 시즌 초반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선수들도 줄부상 당하고 뭐 벤치에 있는 멤버들도 몽땅 다 이제 어린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때 또 승점 겁나 많이 땄어요. 네. 그러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김기동 감독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김기동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이겼네. 이걸 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역시 각기동. 본인이 자아 노출에 빠져서. 본인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샤워하다가 거울 딱 짚고 노홍철처럼 너 새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건 진짜 대단한 행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서울 팬들이 이제 맨날 차기 감독님으로 김기동 노래를 부르거든요. 김기동 네. 감독님 모셔와야 된다. 뭐그 정도의 지도력이면 뭐 어디라도 안 노리겠습니까? 그래서 포항은 제가 봤을 때 여름을 크게 타진 않을 것 같고 전반기를 너무 잘 보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벌어놓은 승점을 잘 유지하면서 또 울산에게 그 아킬레스건을 잡고 계속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을지 약간 그거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영준 빠진 게 좀 큰 거 네, 같아요. 그거는 좀 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작년에는 월드컵이 이제 시즌 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했잖아요. 그래서 포항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 일정이 상당히 여유롭잖아요.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경기니까. 그지. 그거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이 시즌 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또 포항이 U24 차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고영준 제외하면은. 그래서 그 아시안 게임 변수도 굉장히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페이스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포항은. 나도. 그러니까 질 경기에서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왜 무너졌지 싶은 경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뭐 5경기 중에 한 번 정도였다는 건데 그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지 않는 그 패턴을 찾아낸 것도 그러니까 울산이 어떻게든 이기는 패턴을 찾아냈다면 포항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적어도 지지는 않는 경기의 패턴을 찾아낸 느낌? 아챔을 나가네요 포항이. 포항 아침 나가요. 그게 유일한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쉽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항이 전략적으로. 그때 만약에 리그우승 가시권을 간다고 치면은. 그리고 뭐 김기동이라면 로테 돌리고도 아챔 뭔가 조별리그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갓기동이라면. 그지. 뭔가 엄청 신기해요. 김기동 감독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지도력을 갖고 계실까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 훈련 프로세션을 어떻게 지도할까? 전술적인 그런 준비 어떻게 과정. 어떻게 동기부여를 넣어주실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정효 감독처럼 진짜 막 시스템이 막 확고하고 그런 축구는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되게 팔색조 같은 축구를 하는 팀인데 저기 병아리 유괴범님이 포항으로 시작해서 결말은 안익수. 저게 진짜 의식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을 생각하다가 포항은 그렇게 지원도 없고 맨날 선수 파는데도 이렇게 역시 김기동 감독님 근데 우리 팀은 지원도 많은데 야발 안익수 이렇게 되는 거. 기승전 익수. 아니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서울 지금. 아까 병아리 유괴범님 그 방송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캐스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시기라고. 그렇지 이런 가짜 지지자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안익수 감독님 이길 믿으세요. 때만 응원하고 질 때는 집에 가는 그런 가짜 지지자 되면 안 된다. 안익수 감독님 믿으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럼 뭐 포항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잘할 것 같고 굳이 얘기하면 이제 서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사실 시즌 초반에 그런 대약진의 그 분위기 반전에 비해서는 좀 최근 많이 좀 흔들리고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회개하네요. 예. 아 그렇지.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사랑해요 아닉스. 저는 유다입니다. 소준일 캐스터님의 지론에 의하면서 가짜 지지자입니다. 지론이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5월이 좋았지. 서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이제 6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아. 1승 2무 1패인가? 여기 1승 1무 여기 보면 나와. 여기 보면은. 6월에 4경기를 했는데 1승 2무 1패네요. 그 1패가 이제 대구한테 딸깍 당하고 진 거고 인천전은 비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직관 가서 저 같이 직관 다행히 가서 비겼지만 포항전이 너무 뼈 아프죠. 어쨌든 2위 경쟁자고 올해 아침 티켓이 2위까지밖에 안 주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개인적으로 안익수 감독님의 축구를 보면서 느낀 건 4월 5월까지는 상대 축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자기 팀 컬러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들고 오는 느낌. 그 전반전이 잘 안 풀리면 후반전에 완전히 뭔가 다른 걸 가져오는 느낌이었는데 6월 이후에 뭔가 다시 옛날 축구로 회귀한 느낌. 작년 축구. 근데 또 옛날만큼 역동적이지도 않아. 그냥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중계할 때도 보이시나요? 뭐가요? 시즌 초에 서울과 지금 시즌 중반을 반환점을 돈 6월달에 서울의 그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죠. 그죠? 근데 그때 시즌 초반에는 뭐 나상호 선수 비롯해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나상호 선수도 약간 페이스가 주춤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느낌이. 좀 뭔가 좀 기여를 한 단 낮춘 느낌의 차가 좀 덜 굴러가는 느낌. 근데 이게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 시즌이 기니까 6월이 뭐 덥고 힘드니까 일부러 좀 체력 안배를 하자 이런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치. 힘이 딸리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F1으로 치면은 이제 랩 타임 한 13초로 벌리면서 타이어 관리 잠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출력이 이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아무래도 좀 썼던 주전 선수들을 계속 좀 유지하고 별로 변화를 많이 안 주고 이런 모습들도 좀 있고 했으니까 반복되는 출전이랑 누적되는 출전 시간 속에서 좀 선수들이 지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거기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어쨌든 임대가 만료가 됐고 그래서 좀 이래저래 후반기는 서울 팬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영입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서울이. 거의 쓸어 담다시피 그렇게 영입을 했는데. 특히 윙포드 쪽을 좀 치중해서 많이 데려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 안 쓰는 선수들이 꽤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를 균형 있게 써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다들 일반적으로 하죠. 그레이트 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이제 한국의 여름 진짜 덥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활동량이 많은 윙포드들이 좀 그래도 호쌈을 쓸 때가 됐다 이제. 나오니까 김경민을 쓸 때가 됐다. 호삼을 제가 쓸 때가 됐다. 호삼이 골 넣는 경기 직관했었거든요. 그 시리아 그때 그 아스날 대 웨스트. 아스날 경기를 제가 봤어요. 예테보리 그 2대 0으로 그 아스날이 졌던 경기. 좀 중계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런던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때는 물론 호쌈을 몰랐던 때인데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호쌈이었더라고요. 호쌈 아이씨. 네. 근데 정말 서울 팬들도 못 본 진기한 되게 진귀한 경험을 했어요. 아스날 아저씨들 막 열받아가지고 욕하는 것도 듣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이게 교체 카드가 5장이잖아요. 근데 그 교체 명단이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선수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9장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어. 이건 좀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골키퍼 한 장 빼면은 어쨌든 6장밖에 없다는 건데 결국 6분의 5를 갖고 와야 되는 골키퍼는 보통 교체를 잘 안 하니까. 한승규 선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은 좀 방대한 스쿼드에 비해 그거를 이점으로 활용을 못하는 느낌. 이 선수들이 완전히 리그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선수는 아닐 텐데 뭐. 말해. 아, 약간 옛날 유이양 보셨나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유이양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푸른 눈의 백룡과 블랙 매지션 무쇠거든요. 다른 카드들 다 벌어가면서 이제 난 몰라 그게 뭔지. 무조건 푸른 눈의 백룡, 무조건 블랙 매지션 이러면서 그 두 카드 무쇠여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무조건 나상호, 무조건 황의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무조건 임상혁 약간 이런 느낌. 감독이 그리고 있는 그 전술과 이제 뭐 경기에 대한 플랜이 있고 아무리 선수단의 그 뎁스가 뭐 방대하다고 할지라도 이 그림을 100% 완벽하게 수행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믿음 가는 선수가 부족하다면 사실 뭐 그 양하고는 관계없이 쓰는 선수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딴 선수들을 이제 당연히 뭐 대체를 하고 싶고 뭐 체력 안배도 하고 싶겠지만은 지금 자주 쓰는 선수들이 뭐 지쳤건 뭐건 간에 지치지 않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그래도 나왔을 때 내가 바라는 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저브 선수들은 거의 보조 배터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일단 꽂는 그런 느낌. 일회용 보조 배터리 정도로 편의점에서 파는. 그리고 그 약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수비진의 조합을 찾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좀 느긋하게 만든 것 같아. 팬들도 감독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올해 김주성, 이한범이라는 그 완벽한 조합을 찾아내면서 수비 안정화는 좀 이뤄냈잖아. 그러니까 그 공격 작업은 조금 앞으로 계속 해답을 찾아가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재교체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재교체는 좀 뭐 선수 뭐 삔또 상한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건 전략 실패예요. 교체 카드가 교체 선수가 7장이고 교체 카드가 5장인데 그중 2개를 재교체에 쓴다는 거는 최소 한 선수는 버리고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안 할 실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실수면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선발에서 못한 선수는 일찍 뺄 수 있죠. 근데 몸 푸는 거 보고 전략 타이밍 보고 들어간 건데 20분 만에 빼는 건 그건 실패 인정하는 거니까. 서울은 잘 보냈는데 잘 보낸 거에 비해서는 좀 불안감도 많이 남긴 전반전이었다. 약간 요렇게 아까 F1 레이싱으로 비교해서 뭐 얘기하자면 이제 슬슬 갑자기 하는데 바퀴가 이제 갑자기 뭔가 따로 들어간 느낌? 지금까지 이제 상위권에서 이제 그 그리드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레이서의 같은 느낌. F1으로 따지자면 그런 느낌인 거지. 제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주는 뭐 시즌 초에 뭐 버스를 막네, 비행기를 막네. 뭐 남길 이제 진짜 끝이네. 뭐 귤을 던지네. 남길 본체가 이정효였네. 낑깡을 뭐 던지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 어떻게 그 또 5월 달이었죠? 5월 달 4월 중순부터 4월 중순부터 이제 대약진을 시작하더니 그런 걱정들이 원정만 가면 날아다니는 남자 네. 남길부터 시작해서 원정 남길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뤄냈는데 이제 제주가 잘 보냈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주가 역사적으로 여름에 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어저께 울산하고 FA컵을 갔다 와서 선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전날에 도착을 하잖아요. 보통 전날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경기 전날은 화요일인데 오전 10시에 클럽하우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울산에 오후 4시에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린 거죠. 한국의 라스팔마스네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오후 6시에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장마가 옵니다. 태풍 올라옵니다. 그죠. 이러면은 이 기후의 변수라는 게 너무 또 천차만별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 되면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막 이 티켓팅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또 연착되고 이러면은 선수들 또 나눠서 태워서 보내야 되고 막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원정길이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갈려나가는 시즌, 그러니까 계절인데 네.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 제주는 이제 역사적으로 여름에 약했었잖아요. 캐스트님이 설명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주가 시즌을 잘 보냈는데 그 여름을 어떻게 나는지,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까지 보내온 시즌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보낼 시즌이 제주한테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주도 상위권으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어쨌든 이창민 선수도 이제 군입대를 했고 또 그런 지점에서 제주가 어떻게 버티는지가 후반기의 관건일 것 같은데 어제 FA컵에서는 또 괜찮은 모습을 오 잘했어요. 보여주면서. 예, 뭐 울산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뭐 외부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가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김금배 선수가 그 미친 또 선방을 보여주면서 예. 휴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김금배 선수한테 한번 크게 내인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그거 제가 했습니다. 아 그때 김금배 선수 이름이 뇌리에 너무 박혀가지고 예, 예. 와 진짜 아, 그래서 저 좀 그렇게 후보에서 그러니까 벤치에서 좀 대기하는 시간이 긴 선수들에게 뭐 다들 그렇겠지만 좀 마음이 쓰여요.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되게 또 결정적인 활약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섬팀인데 원정에서 잘하는 게 신기하긴 함. 그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내륙이다. 와 육지다. 약간 해군들의 심정 아닐까? 해군. 와 고향으로 돌아왔다. 약간 이런 거. 제주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성적표로만 보면 어쨌든 뭐 제주 얘기는 마케팅을 잘한다. 이게 결론인가요 혹시? 여름이 걱정된다. 잘 해왔는데 이제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 또 영입 이제 한다 그러니까 네. 선수 지금까지는 여름에 방출만 있잖아요. 뭐 네, 임대 네.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김주원 선수 또 수원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한다 그러니까 한번 봐야죠. 네. 5등 광주입니다. 광주가 잠깐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근데 올라와서 또 이정효 감독님. 와 광주 4승 1패야? 와. 4승 1무. 아 1무에. 네. 이번에 엄청 그 6월달에 엄청 강했어요. 네. 근데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감독 지휘봉을 잡으시고 올라와서 시즌 초반에는 진짜 이정효 신드롬이었었죠. 그 또 직설적인 화법과 또 서울 팬의 한번 속을 한번 다 긁어놓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파해된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 갑자기 6월부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모든 팀을 만나는 팀마다 뚝배기를 다 깨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5등까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광주 팬들이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동안 광주 팬들이 어떤 그 팬심에 모일 구심점이 없었는데 이정효 감독님을 중심으로 지금 광주 팬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거는 되게 의미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게 후발주자나 아니면 비인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팀의 상징 같은 게 네. 부족하잖아요. 근데 광주는 이정효라는 확실한 스타가 있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광주라는 클럽과 이정효 감독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예. 마치 오래 계셨던 감독님인 척. 그러니까 이정효라는 감독의 그 카리스마가 광주가 이제 그 스쿼드가 엄청 막 화려하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이렇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카리스마로 휘어잡고 야 내가 시킨 대로 해. 봐 결과 나오지. 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니네 죽어.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광주니까 가능한 거 같아. 네. 광주니까 광주는. 너무 잘 맞는 거지 네. 서로에게 지금. 약간 헝그리 복서 같은 느낌이에요. 예. 진짜 멋있는 그런 로키 발보아 그 코치님과 로키 네. 발보아가 약간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진짜 멋있어요. 그런 스토리. 네. 그 스토리에 이제 광주 팬들이 딱 응집을 한 거고. 네. 저도 이제 그 시즌 초반에 그 발언 이후에 좀 비호감이었는데 네. 요즘 좀 효버지 같습니다. 좀 쇼앤프루브를 쇼이프루브 하고 또- 결정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한테 6점 헌납하고 네. 포항 제주 대전 한 번씩 다 때려잡아줘. 위에 있는 네. 팀들을 광주가 한번 이렇게 똑똑똑하면서 저승사자 한번 했어요. 그리고 서울한테는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줍니다. 그러니까 서울 팬들은 사실 그 초반에 그 이런 축구 발언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식의 좀 톡톡 튀는 언행들이 있어야 사실은 그 언론의 주목을 좀 덜 받는 맞아요. 광주라는 팀과 그리고 이제 이정효 감독의 그 커리어도 그렇게 길지가 못하기 때문에 팀적인 측면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브랜드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도요. 이제 대상이 서울이었으니까 서울 팬들이 기분 나빴던 것이지. 그러니까 예. 저런 축구라는 발언만 안 했으면 사실 맞아. 굉장히 틀린 말 아니까 뭐 서울이 되게 광주의 약점을 잘 파고든 예, 경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 발언이 너무 좀 거칠긴 예, 했죠. 예. 그래서 정제되지 못한. 그래서 이정효 감독은 광주에서 계속 있어야 뭔가 좀 더 대업을 이루는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광주에 진짜 약간 효리뉴가 되지. 된 것처럼 이제 효거는 뭐 안 붙는다. 효리뉴는 짝짝 붙는데. 뺑정효로. 효거는 뭔가 좀 안 붙지 않나요? 예전에 휴거 막 이런 느낌인데요. 휴거요. 천국으로 다 휴거 하니까 좀 붙네요. 이정효와 휴거 신앙, 효거 신앙 해가지고 나를 믿으면 광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올라간다는 게 다른 의미로 올라간다는 곧 그날이 오리라.
그런 거. 어쨌든 광주는 어쨌든 되게 재미난 축구를 하고 있고 예. 엄청 기대 이상의 또 다이나믹한 미라클 시즌을 보냈다 전반기에.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왔지만 어쨌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후반기를 좋은 분위기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고 대전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대전은 시즌 초반에 그 아성까지는 아닌 아성만큼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는데 승격팀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위치가 나쁘진 않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K리그 중위권에 안착한 것 자체가 뭐 승격팀 치곤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리고 어쨌든 전반기를 돌았는데 뭐 승점 차이가 빼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득점에서 또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6위를 마크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랑 대전이 기존에 이제 K리그의 그런 하위권 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3백의 역습 축구 그거를 탈피해가지고 물론 대전은 이제 3백도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어떤 축구를 잘하는지 어떤 축구를 하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K리그 1 형들한테 주도적인 축구를 선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민성 감독도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종효 감독님만큼. 그거를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광주랑 대전한테 되게 좀 저는 고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팬으로서 되게 고평가를 하는 이유가 작년에 K리그 2에서 보여줬던 그 기조 그대로 K리그 1에 올라와서 잘 이식한 느낌?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단을 크게 안 갈아 끼운 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만 이제 뭐 안톤 뭐 누구냐 티아고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만 딱 해놓고 2부에서 올라온 선수들 분위기 그대로 가져간 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대전과 광주 같은 경우가 올해 K리그 1 흥행의 가장 좀 주요한 그 키워드죠. 원동력이 되지 않아. 어쨌든 승격 팀들이 이런 축구를 보여주면은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팬들의 좀 외면을 받았던 시기가 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승격하는 그 스토리와 승격하고 나서의 행보들이 또 이제 대전의 팬들을 대전에 모이게 한 또 원동력이 됐고 작년 이맘때쯤에 대전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장에 3,000명 안 와서 2,000명도 네.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전 팬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우리가 네. K리그에서 응원을 제일 잘한다. 이 진짜 정도로 그래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자신감이 올라온 모습. 그리고 팬들끼리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축구가 이만큼 강하다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곡하게 모이고 있는 거고 그게 또 리그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지 않나. 네. 당장 제 대학 동기가 대전 사람인데 나 요즘 내 동네 친구들 다 대전 경기 보러 다닌다고. 이게 뭐 빈말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대전은 공짜표 뿌리고 최은성이 뭐 다 막는 그런 팀이었고 1,000명도 안 하던 그런 팀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너무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대전에 있는 다른 프로 팀들이 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만 어쨌든 좀 아직은 몇 년간 이제 아래쪽이잖아요.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예, 그 반대급부로 많이 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옛날 그 우리 올드 팬들은 알지만 그 대전도 되게 그 강한 서포터즈였잖아. 강성이죠. 그 시절 팬들이 이제 관짝을 열고 나온 것 같아. 그 약간 예토전생 느낌으로 돌아왔나 이러고 이제 축구장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던 거기에 이제 젊은 세대가 이렇게 딱 유입되면서 네. 대전도 이제 단기간에 딱 팬층을 딱 모은 느낌. 그리고 축구적으로 사실 지금 걱정할 게 없습니다. 대전은. 근데 그리고 티아고가 되게 잘하긴 하는데 유광현 선수는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그죠. 예. 사실 뭐 선수 개개인의 조금 평가를 더 올라왔으면 하자면 좋겠어요. 좀 딥하긴 한데 그래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공격수 그 1선과 2선의 그 여기도 이제 그 여름에 어떻게 버티느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서울도 그렇고 서울, 제주, 광주, 대전이 되게 활동량 많은 축구를 구사하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 조금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제주, 광주, 대전이 저 세 팀 중에 누가 덜 지치느냐가 저 세 팀의 순위를 바꿀 것 같아요. 어쨌든 제주, 광주, 대전은 좀 어느 정도 세차가 맞닿아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 대전의 남은 시즌 관건은 아이브 안유진이 오냐 마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대전은 장기적으로 뭐 올 시즌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1부 리그에 저런 장기적인 강팀이 되는 그런 기조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기 자리를 때문에 잡아야 돼요. 네. 뭐 올 시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대전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스 네. 차례죠. 우리 대구. 대구. 근데 근데 하지만 호되게 당했죠 한번. 하스인데 하스가 아닌 친구들. 아니 서울이랑 5점 차예요. 그러니까 8위까지는 하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이 이렇게 그 인두세를 타 걷어가가지고 그렇지. 서로 공작들끼리 좀 급이 있어야 되는데 너 세금 얼마 떼갔어? 근데 약간 공평하게 다 떼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들끼리 약간 담합한 느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대구의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깍 축구라는 그런 뭐라죠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진짜 철학이야. 근데 맞아. 왜냐면 잘 갈고 닦았어. 맞아. 세징야가 있는 한 다 통해. 나 방망이를 직관 한 만 번 깎은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네. DGB 스타디움에 직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우리 진짜 경기 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겼지 이런 뉘앙스를 시작했는데 맞대결에서 저희 졌잖아요. 그때 대구를 보면서 느낀 건 아 우리가 어디로 패스해도 얘네는 다 끊어서 3초 안에 파이널 서드를 갈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성룡 시간 말인가? 1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하는 것보다 어. 한 번의 발차기를 10번 연습하는 것이 더 낫다. 대구는 지금 공 딱 뺐잖아요. 5초 안에 저게 상대 골만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어느 팀도 껄끄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근데 해설하시는 그 상황에서 보면 대구의 축구 어떤가요? 사실 상대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열불 터지는 축구거든요. 근데 네. 우리 경기면 열불 터지고 네. 대구와 다른 팀이 붙었는데 만약 강원 같은 팀과 대구가 붙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많지 않죠.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네. 이미 그 경기를 자서. 그러니까 두 팀이 그런 식으로 좀 내려앉아가지고 엉덩이 빼고 이러고 있으면은 저희도 좀 힘들죠. 힘든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좀 상성이 맞아가지고 뭐 딸깍 축구가 잘 통하는 그런 날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텐션을 끌어올리기가 좋은 게 역습 상황이거든요. 맞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역습 상황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확 집중하기 좋으니까. 약간 이상윤 해설위원 목소리 들려고 PTSD 오는데 그 역습 상황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사실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신나고. 그리고 이제 순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와 경쟁하는 나머지 7개 팀이 비교적으로 다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대구의 축구가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이제 강등당했던 팀들 대신에 올라온 팀들이 엉덩이 빼는 팀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리그 내에서도 그런 축구를 함에도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대맹님이 그 목소리에 피치를 올릴 구간이 제한적인 형태의 축구기 때문에 목 관리에는 좋은 게 딸깍 축구, 뭐 역습 축구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원사이드 게임으로 해가지고 코트에 반만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치를 저희는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파이널 서드에 얼마나 자주 위협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그 특정한 역습의 형태 혹은 점유하는 형태의 축구가 목 관리에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하신 소리 같습니다. 네. 저 댓글 보니까 PTSD 와. 짠스인데요. 골 골 아니죠. 어우 야. 에드가 뚝배기죠. 이렇게. 어우. 어쨌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갈고 딱 그러니까 세징야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이 팀에. 그래서 뭐 딱히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대구 축구는 늘 이래 왔고. 세징야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진다. 그냥 대구 축구는 뭐 굳이 평가하자면 늘 이래 왔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고 지금 이걸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한번 가마 감독 때 변화를 줬었잖아요. 그 아틀레티코가 과거에 시메오네 감독이 선택했던 거하고 약간 좀 궤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리가 챔피언을 역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습을 통해 가지고 뭐 리그 우승까지 도전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정된 스쿼드를 가지고 상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상위권에서도 이제 그 약간 천회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강팀들이 있잖아요. 전해천의 경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라든지 뭐 전북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꺾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진짜로 대구가 우승까지 노려보기 위해서는 역습만 해서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의 변화는 필요한 거였어요. 필수 불가결한 거였고 시메오네 감독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변화를 줬다가 그게 좀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건데 대구 역시 가마 감독이 오면서 그 스타일에 한번 변화를 줬지만 그게 안 됐던 거고 결국은 그게 위기로까지 이어지니까 자기들이 잘했던 걸로 회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징야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그죠. 아니고 결국 세징야 그 다음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딸깍 축구 이외의 것을 대구도 준비는 해야죠. 그죠.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사실 대구 입장에서는. 사실 세징야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극명했었거든요. 대구도. 네. 시즌 초반에 이제 세징야 선수가 없을 때는 그 딸깍 축구가 통하지 않았는데 세징야 선수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 딸깍 축구의 위력이 딱 발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세징야는 대구라는 아이언맨 슈트의 아크 원자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구가
그냥 생존을 원한다. K리그 1에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상위권 도전은 못하더라도 그냥 중위권 정도에서 잔잔하게 오랫동안 가고 싶다 하면은 딸깍축구 계속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세징야와 비슷한 선수를 영입하고 이 선수를 또 세징야의 롤을 입혀가지고 또 이어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스에서도 이제 아챔권 노리고 아챔권에서도 그걸 뚫고 이제 우승 경쟁까지 가고 싶다? 그럼 뭔가 다른 건 더 필요하죠. 근데 올해는 아마 그때 최용건 감독님도 이거를 정말 잘하는 감독님이고.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올해는 변화 네, 없을 거예요. 이 축구가 통한 것을 받고 가능성도 있고 네. 어쨌든 뭐 세징야 선수의 그 건강 상태를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뭐 부상이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네. 100년만 년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언젠가 변화를 주긴 해야 될 텐데 그게 올해는 아닐 것이고 과연 이 딸깍 축구가 어디까지 통할 것인지 좀 그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 딜레만 후에 얘기할 인천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대구는 세징야 외에도 하나의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바로 바셀루스의 폼 회복이죠. 사실 제가 시즌 초에 바셀루스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쟤는 국적이 브라질이 맞아? 라고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낚시만 하다가 외국인 중 하나다. 왜 뭘 보고 뽑았지? 너무 못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더니 바셀루스 적응을 끝마쳤구나. 딱 이런 느낌. 뚝심 있게 바셀루스를 지지를 했던 진짜 지지자들, 바셀루스 맘들이 굉장히 또 행복한. 거기 감독님이 살짝 그 가짜 지지자셨잖아요. 브라질년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 브라질 용병들에 대한 인내심을 못했던 건 잃었다. 사실이니까 사실. 확실히 해법은 찾은 것 같아요. 그 광주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근데 바셀루스가 대구의 후반기 키워드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워낙 지금 그 딸깍 축구 한번 맛보더니 맛있는데 약간 이거의 그 맛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탈각 축구란 말이 그 배트맨 아까 말씀하신 배트맨 조커처럼 대구의 축구를 완성시켜 주지 않았나. 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대구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세징야에게 달렸다. 근데 변수가 있다면 바셀루스가 과연 후반기에 어느 정도 그 더 적응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은 확실히 좀 K리그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전북 얘기를 딱히 해봐야지.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페트레스코 감독 2경기 했잖아요. 한 경기는 김상식이 보였고 한 경기는 최강희 감독님 보였습니다. 근데 페트레스코 감독은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최강이 같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 이제 그 되게 클래식한 축구라는 그런 부류인데 강팀이 안 건드렸을 때 강한 팀이다. 약간 이런 지론이 있는 분인 것 같아갖고. 근데 언젠간 올라올 팀인데 어. 그 페트로스코 감독의 색깔을 입히는데 조금의 부침은 있지 않을까? 광주전 같이 그런 전반기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너무 힘들었었고 김상식 감독님이 떠나기 전까지 진짜 전북이 이렇게 무너진 거를 2010년대 초반 때 빼고는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그 모든 선수단에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되게 패잔병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전북은 되게 그런 반짝반짝 광나는 그런 녹색의 스포츠카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보니까 투스칸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런 부침을 많이 겪었고 내부적으로도 좀 자극 많았었고. 근데 김정 감독님이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나서 근데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의외였어요. 그 지점에서. 근데 페트레스코 감독님도 그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김정 감독님도 어쨌든 내부 교통 정리를 하고 나서 싹 빠져준 거죠. 근데 자존심을 좀 버리시긴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북은 맞는데 일단 이겨야 되니까 우리도 맞고 역습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너네들이 다 개개인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걸 인정할게. 근데 일단 맞고 우리가 끝까지 맞고 버티다 보면 스쿼드 두꺼운 우리가 유리해. 한번 전반전 버텨봐. 후반전에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그러면서 막 문선민 나가고 이제 뭐 안드레 실바 들어오고 약간 이런 그림으로 하파 실바 막 넣고 뭐 이제 조규성 복귀하면서 김정 감독님이 그 가두볼을 그러니까 무너져 있던 곳에서 이제 빠르게 그 가두볼을 딱 연결해준 느낌? 그 페트로스크로 남은 건 이제 페 감독의 이제 역량에 달리지 않았나. 근데 뭐 이제 까봐야 알죠. 여기는. 까봐야 알아요. 이건 진짜. 여기 진짜.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어느 정도로 있을 것인지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뭐 선수들이 워낙에 역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야 던져주면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것도 한계는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잘하죠. 잘 아예 이상하게 건드렸을 때보다는 그냥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게 나을 수는 있는데 지금 울산 따라잡기 위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디테일은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목표여야 되는 팀이고. 네, 네. 네. 근데 전북이 올 시즌 남은 시즌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울산 턱밑까지 쫓아가는 게 자녀 시즌의 목표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선수들은 별개로 치고 팬들 입장에서 예. 우리가 우승은 못하더라도 쟤네 따라잡는다, 후반기에 가속 넣는다, 그것만으로 팬들은 신나거든요. 맨날 연승하고 그러면. 그래서 남은 시즌에 그렇게 해서 우승은 못하더라도 아챔 티켓까지는 어떻게 한번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아침 티켓권이 4위권이니까 승점 2점 차예요. 당장 다음 주에 서울이랑 전북이랑 예, 맞대결이에요. 예. 그거 지면은 2점 차까지 쫓아오는데 아챔권은 사실 전북한테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확실한 목표죠 지금. 그리고 그 좀 후반기가 더 궁금한. 그러니까 저희도 상대로 만날 입장에서 완전 미지의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김상식의 전북 계산이 좀 서는데 전북 선수단이지만 김상식의 전북은 계산이 선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페트루스크의 전북은 모든 그 구단들이 이제 먼저 만난 광주 빼고는 이제 계산이 안 선다라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좀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지. 그리고 채팅창에서 나왔듯이 2위부터 7위까지가 경기력 여하 상관없이 굉장히 짜임새가 좋은 팀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8위 전북은 아직까지는 그 패감독 아래에서의 조직력은 완벽히 쌓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슈링거의 고향입니다. 이건. 진짜 맞아. 너 말대로 열어봐야 알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런 것 같아. 뭐 딱히 할 얘기 없고 이제 하위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인천인데요. 이제 승점 차이가 좀 납니다. 7점 정도 나는데 인천은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팀인데 힘들 것 같긴 했었어요. 시즌 초반부터? 시즌 초반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표했던 게 스쿼드 뎁스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 확실한 원톱이 없이 보내는 팀들은 저는 무조건 좀 힘든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고사의 공백을 에르난데스나 이제 제르소 선수가 완벽하게 못 채우면서 또 이제 송시우 선수가 못 채우면서 좀 중반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K리그는 연계형 공격수가 없으면 힘든 시즌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뚝배기 톱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활동량 엄청 많이 가져가면서 연계형 톱이 없는 팀들은 K리그형 톱이 라스죠. 그거 없으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그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에 선수단 내부적으로도 조성환 감독이 새로운 축구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표하는 인원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고, 저는 그 결정체가 김도혁 윙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지금부터 10분 스피드런이다. 네. 그래서 그 축구가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 조성환 감독의 애매모호한 축구가 교통 정리가 덜 된 느낌. 신진호 이명주를 같이 쓰는데 그걸 완벽히 살리지는 못하는 또 신진호 이명주 조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축구 팬들의 좀 많은 논쟁의 그 뭐지? 되게 난제 중에 하나. 이 둘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방법은 있는 것인가? 오스마르 기성용만큼 어려운 조합입니다.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아니겠죠? 진짜 명답이시네요. 사실 그걸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제가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근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게 딱 답이 나오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신진호 선수가 분명히 스쿼드에 도움은 줄 선수는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 좀 패닉바이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신진호라는 매물을 거부할 사람은 어디 있겠냐마는 그 인천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인천이 저 네 팀 중에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다이렉트 강등을 당할 거다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수원하고 강원은 누가 봐도 위기잖아요. 수원 FC도 하위권이 비교적 익숙한 팀이에요. 근데 인천은 지금 갈 길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당장 9월부터 아챔 플레이오프를 거치면 아챔 본선도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성환 감독의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진 게, 저는 지금 인천 그 프런트 입장에서 조성환 감독 함부로 내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강등권에 완전 처박혀 있을 때는 여름이 되기 전에 새 감독 데려와서 그 파워로 어떻게든 잔류를 한다는 게 인천이라는 팀의 기조였는데, 올해는 어쨌든 아챔도 나왔고 아챔 나간 시즌에 바로 하이스플릿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딜레마가 갇혀버린 것 같아요. 조성환은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한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가 인천한테 최악의 상황은 강등 플레이오프가 아닐까. 그게 완전히 멀어 보이진 않는다. 또.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이제 중위권 싸움, 그러니까 2등부터 8등까지 저 대혼돈의 카오스에 있는 팀들과 다 한 팀 한 팀씩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인천이 시즌 초반에 갖고 있던 무게감이 아예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론 시즌이 진행되면서 바뀐 것들이 있겠지만
대구와 인천을 비교해도 옛날에는 무조건 인천이 조금 더 무게추가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대구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진 느낌? 그러니까 시즌을 거치면서 인천이란 팀이 어떤 팀인지 모든 팀들이 다 알아버린 것 같아. 사회가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작년의 서울과 같은 그런 느낌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팬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천은 뭐 좀 답이 좀 선다. 여긴 답지가 좀 보인다. 근데 그거를 인천 팬들도 알고 다른 팀 팬들도 알고. 근데 그렇다고 조성원 감독의 거치 여부를 막 정할 수 없는 시기니까 지금은. 근데 인천 팬들이 답답한 점은 그걸 것 같아요. 알지만 어쨌든 여기에 준환이 말처럼 기대를 걸어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그 최악은 그거라는 거죠. 뭐 지금 채팅창에 나오듯이 어쨌든 잔류하고 파이널 B 정도는 양보해 주더라도 FA컵 컨텐더 해보고 아침에서 효과적인 성적만 거두면 인천의 올 시즌은 성공일 텐데 이 뒤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도 강등 프로로 가면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리스크와 그런 체력 조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시즌이. 근데 공격수만 괜찮게 영입한다면 나머지 퍼즐이 다 알아서 쫙 맞춰질 것 같긴 한데. 난 윙백이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인천 윙백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지난 시즌 그러니까 몇 개년 시즌을 다 돌아봤을 때 거기가 약점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 그냥 부품 중 하나다. 그냥 거기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핸드폰은 전통적으로 뭐 디스플레이가 약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 핸드폰은 디스플레이가 약하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뭐 받아들이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상수다. 않았어. 인천 윙백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아주 마지막 소신발언 김동민 컨텐츠 안 됩니다. 그 커맨드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경기 하면서 까먹은 승점 너무 많아. 시도조차 인천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카드를 버려야 돼 당장 그런 느낌인 거지. 김동민은 슈퍼스타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퍼스타병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 편이고 슈퍼스타입니다. 그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수비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 얘기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센터백을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김동민 같은 선수 데리고 오고 싶다. 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스마르 대체적으로 김동민을 데려온다? 그러면은 당장 반대죠.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가령 황현수와 교체를 한다. 그럼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죠. 땡큐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딱 그 되게 헌신적이고 되게 열심히 수비를 하는데 그 한창 그 비판을 많이 받을 때 쓰였던 데는 그 3백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 리더격의 역할을 김동민 선수한테 맡기는데 그 경기장 가서 보면은 막 발이 먼저 나가고 머리가 먼저 나가니까 이게 계속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간 옛날 김동우 선수 보는 느낌. 그렇지. 그래서 그 김동민 리스크가 좀 컸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지자가 되기 위해. 가짜 지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천은 뭐 좀 기대값에 비해서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근데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해답은 못 찾았다. 그냥 딱 요약하자면 그런 느낌? 강등 프로를 안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목표다. 지금 뭐 9등부터 12등까지는 다 똑같아요. 네. 강등 프로에서 빠져나오는 거. 인천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최대 목표는 나가는 아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FA컵을 통해 그 다음 아침까지 어떻게 노려볼 수 있다. 어쨌든 가능성은 다 살려놨다는 게 좀 위안 아닌 위안? 작년 서울 같은 느낌이 많이 오버리는데요. 가능성은 다 살려놨지만 어쨌든 리그에서는 좀 힘든 느낌. 그런 느낌이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 재미가 없어요. 작년만큼 그 진짜 야생마 같은 축구가 없어졌고 윙포드들이 좀 분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영재 선수가 돌아오는데 윤빛가람 선수 어떻게 공존을 할지 그건 진짜 궁금해요. 둘 다 수비 약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불안하긴 하니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있고 또 박주호 선수가 이번 은퇴를 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또 채울지 그런 김도균 감독한테 좀 지금은 좀 시험대가 아닌가. 근데 희한하게 수원 FC는 항상 희한하게 가능성이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팀이 공격력이 좋으니까 깜짝 뒤집어 가지고 이기고 이런 경기들이 있어서 뭐 올 시즌 전반에 뭐 대전전 뭐 이런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들 불안불안하게 보기는 하는데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수원 FC는. 그리고 수원 FC는 전 K리그 12팀 중에 분위기 타면 절대 막을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분위기 타는 그 주기가 작년에는 한 두 경기에 한 번씩 진짜 그게 뿜어져 나왔는데 이번은 좀 무기력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라스가 해외 축구로 따지면 베르바토프 유형이라서 그 한 번 만화를 쓰면은 좀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작년에는 진짜 2대 0으로 이기고 있어도 수원 FC가 한 골을 넣으면 아 이거 불안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올해는 뭔가 작년만큼의 그 진짜 파괴력이 안 나오는 느낌? 로페즈 어떨까요? 그거 진짜 궁금해요. 네. 사실 서울 팬들 입장에서 로페즈는 거의 무슨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도 이제 상암 직관 갔을 때 로페즈한테 그 털리는 모습들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네. 바로가 가장 좀 무서운 예, 존재였을 텐데 예, 예. 로페즈는 바로랑 비교가 안 됩니다. 살짝 그 한국으로 치면 황소의 굴이에요. 그 이 한국 K리그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어빌리티를 다 갖고 있어요. 빠르고 몸싸움 좋고 빠다 좋고. 대표적으로 오스마르가 지금보다 더 빨랐고 더 단단했던 지금은 더 단단하긴 하다. 더 빨랐고 전성기 있던 시절에 로페즈한테 한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오스마르가. 그리고 서울 팬들은 그 이후로 로페즈 이름 석자에 치가 떨려요. 오한을 일으킵니다. 진짜 오한이 막 온 것 같고 로페즈 이름도 막 PTSD 올 것 같고 이번에 수원 FC 로페즈 온다 했을 때 진짜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왜 와? 야 해외에 있지 걔 대체 왜 와? 이러면서 그 정도로 약간 근데 그 전성기만큼의 스피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겠죠. 아까 말했듯이 십자인대 파열도 한번 있었고. 제일 큰 무기가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네. 오는 거니까. 근데 말씀드리는 와중에 카카오뱅크에 서울 승삼 333이라고 33,333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목표치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수원 FC는 뭐 굳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좀 미지의 팀이에요. 도깨비예요. 그냥 말 그대로 도깨비예요. 또 김도경 감독이 마냥 팀을 나락으로 보내진 않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살아남는데 도 같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도끼는 도끼인데 날이 좀 덜 벼려진 느낌? 나름 수원 FC 벌써 K리그 3년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뭐 그냥 뭐 강원 얘기를 이제 저번 방송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원에게서 2018년에 FC 서울이 보인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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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서울이 최용수 보인다. 감독이 중간에 그리고 네, 똑같이 됐죠. 네. 최용수 감독 나갔죠. 진짜 그 3년 주기론을 딱 맞춰 버려 가지고 그리고 윤정환 감독님이 왔는데 여기도 전북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지예요? 윤정환 감독님이 과연 그 잠깐 1년 쉬시는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지도관과 전술적인 색채를 변화시켜 왔을까? 그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섣불리 말을 못해서 J리그를 본 적도 없고 저희의 기억은 그 울산이 전부여서 울산의 그 유나이 시절 그 울산 팬들이 근데 얘기하는 하지만 울산 팬들은 윤정환 얘기만 하면 치를 떨더라고요. 네, 부들부들 거려. 저희가 로페즈 얘기 나올 때, 저- 뭐 황보관 얘기 나올 때, 황선홍 감독님 얘기 나올 때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롤패스 아저씨한테 지금 나가셨습니까? 네, 네. 윤정환 세 글자만 윤정환 말해요. 얘기 이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분 얘기한다.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전화 연결됐었거든요. 그때 수원이 새로운 감독 찾을 때 윤정환 이름도 거론이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윤정환 감독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치를 떨더라고요. 진짜 경기를 보면은 눈을 뜰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보여줬던 게 확실한 감독님이긴 하잖아. J리그에서 무대는 다르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진짜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서. 일단 뭐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어제 FA컵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을 상대로 뭐 막판까지 이기고 있다가 이제 역전을 당한 거였더라고요. 89분 이후에 두 골을 그러니까요. 먹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정환 감독님이 확실히 뭔가 좀 예전의 강원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의 강원 같은 경우는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서서 그 지키는 데에만 너무 몰빵을 하고 앞에 있는 앞선 선수들 뭐 양현준이나 뭐 김대원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해줘. 네. 야 뚫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그 압박의 지점도 앞으로 좀 옮겨보고 수비 라인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는 축구에선 좀 탈피를 하고자 해야죠. 하는 그런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과를 얼마나 따라오느냐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강원도 어쨌든 기대값에 비해서 정말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팬들도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최용수 감독님을 떠나보내면서 사실 예기치 않은 이별이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강원이 또 좋은 성적을 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팬들이 실망감이 또 컸었던 시즌 같은데 어쨌든 윤정환 감독님이 어떻게 과연 이 팀을 수습할지. 그러니까 그 기성용 선수가 얼마 전에 그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 두들겨 맞기만 하는 축구, 내려앉기만 하는 축구는 사실 선수들이 싫어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강원은
경기의 컨셉 자체가 선수들을 되게 정신적으로도 좀 피로하게 만드는 그런 축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컨셉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해가지고 다른 색채를 입히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단의 사기에는 일단 그것부터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강원은 또 그렇게 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막다가도 어쨌든 한 방 때릴 수 있다라는 그 일말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널 서드에서 세징야 해줘라고는 해도 세징야까지 어떻게 전달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디테일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데 완전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네. 갈고 닦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공격수들이 폼이 너무 안 좋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올해 심판 콜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양현준, 김재원도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 얘네 둘만 잡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강원도 앞으로 시즌이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또 감독이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아직 뚜껑을 이제 반쯤 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톡 소리까지 이제 날 수 있을지 알고 탄산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탄산이 아니었던지. 근데 12 수원은 그 아까 그 상황에서 뚜껑을 열긴 열었어요 일단. 땄어요. 근데 일단 시원한 소리 안 나. 그게 좀 걱정이에요 지금. 그 갈증을 해소시켜줄 콜라를 딱 샀는데 칙 소리가 안 났어요. 그 이스타 TV의 그 추맨이 이제 계속 갑자기 그 얘기가 그 추맨의 멘트가 떠오르네요. 추맨님. 수원 삼성이요? 좆대지 뭘 자꾸 물어봐 이거. 그죠. 아 이제 수원 이야기를 지금 다들 서울 팬들께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승점 9점인데 뭘 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뭔가 그 뭐 경기장에선 뭐 진짜 신명나게 수원을 놀리지만 여기서 뭔가 놀릴 게 없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분석할 것도 없다는 너무 느낌? 심각해.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안 될 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인천과 FA컵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어제 수원이 많이 힘을 빼고 나왔어요. 롯데를 많이 돌렸는데 인천한테 3골을 먹고 졌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형용할 수 있는 범위고 명준재가 2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에 대한 기대 빈곤을 어느 정도 채웠어요. 근데 세 개의 실점이 이제 롯데를 안 돌린 데서 나왔어요. 민상기 또 누구였죠? 그 중앙 수비수 그 민상기 장호익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실점. 장호익의 짤로만 봤는데 슈퍼 태클. 짤로만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실점 장면들이. 그리고 중거리 슛도 이제 맞고 막 들어가고 그런 게 예. 사실 뭐 수원 입장에서 많이 수원 팬들도 어쨌든 FA컵에 대해 많이 기대를 많이 내려놨을 텐데 잘했잖아요. 2골을 넣은 것 같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인데 3골을 넣고 질 수도 있지만 그 지는 게 그 어린 선수들의 좀 기둥이 되어줘야 될 중고참 선수들이 실수로 진 거니까 또 어제 이종성 선수가 좀 많이 좀 비판을 받더라고요. 또 시즌 내내 보면서 느낀 게 작년에 그 이종성이 아니에요. 작년 말에 진짜 잘했는데. 작년 말에 슈퍼매치 그 저희가 이제 졌던 경기 비 온 날. 그때 이제 제가 한 줄 평으로 이종성 때문에 졌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날 이종성이 뭐 진짜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건드리고 다니면서 그냥 중원을 씹었어요 혼자. 그 이종성이 잘할 올해는- 때는 그런 도발 이렇게 막 살짝 이렇게 툭 치고 가는 그런 것도 되게 영리하게 해요. 근데 안 될 때는 그게 되게 티가 나게 해요. 그러니까 짜증을 활용하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짜증에 잡아먹히는 선수가 잡아먹히는 된 느낌. 선수가 됐고 개인적으로 느낀 건 무게 중심이 좀 높아진 느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목각 인형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작년에는 볼도 되게 잘 차고 수비도 잘하고 상대 팀도 골밖에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삼박자가 완벽히 이루어진 거의 제 기준에선 거의 중국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뭐 패스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뭐 선수들 뭐 경고도 많이 받아. 그런 게 다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수원은 그거 같아요. 수비도 불안한데 공격도 무뎌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밥상은 되게 딱 가다만 놓고 보면은 맛있어 보이는데 하는데 막상 맛을 보면은 제가 아마 제 기억에 K리그 1이랑 2랑 그 스플릿이 되고 나서 네. 최하위가 전반기 지나기 전까지 그 전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최하위가 강등이 바로 안 됐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점 차이가 강원하고 넉 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강등이 안 된 경우가 2020년에 그 부산처럼 이제 좀 극적으로 미끄러지는 팀이 있지 않은 한은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인천도 이제 상주 상무가 이제 그 김천 상무가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혜택을 봤었고 인천 빼고 없어요. 그게 한 번인가 21시즌 서울 그러니까 두 번이거든요. 한번 인천 맨 밑바닥 찍고 올라왔었죠 서울도. 근데 그냥 19라운드 기준으로 했을 때고 사실 지금 상황이 가장 비상처럼 느껴지는 건 저 12위 자리 그리고 저 승점에 수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성남이나 뭐 부산 뭐 강등당한 시즌에 부산이었다면 그 누구도 그들의 강등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유일한 변수 그냥 수원이라는 팀의 존재 같아요. 왠지 저 팀은 살아남을 것 같고 무게감. 그냥 물론 축구를 지금 정말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적어도 다이렉트 강등은 안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몰라 이건 수원 팬들은 못 믿는데 다른 팀 팬들이 느껴지는 나는 모르겠어. 송시우를 볼 때 다른 팀 팬들의 느낌? 나는 작년에 느껴졌거든 그게. 네. 수원은 승강 프로 가면 살아남을 거다 이게 느껴졌는데 올해는 모르겠어. 이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스와 이 폼이면 부산, 성남 뭐 기존에 강등 당했던 팀은 진짜 다이렉트 강등 의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승점이 강원이랑 똑같이 19라운드면 모르겠는데 지금 수원이 기록하고 있는 승점이 승강제 이후 최저 승점이야 19라운드 기준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네. 2013년 이후에 최하위 팀이 그러니까 이제 그 꼴등 팀이 그대로 이제 다이렉트 당한 경우가 10번 중에서 6번이네요. 그러니까 4번을 제외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제주가 한번 승점이 같아요 꼴찌 팀 인천이랑. 예. 사실상 7번이죠. 참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려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시즌의 절반을 돌았다는 상황에서 꼴등인데 사실 이거를 탈피하기까지의 그 승점 차가 11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인천이 5연패를 하고 수원이 5연승을 해야 된다는 그 if가 붙는데 그렇죠. 그 최소한 만약에 그 승강 프로마저 피하려면 11점이니까 4경기를 떨궈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울산과 포항 승점 차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울산이랑 포항 어쨌든 이기는 게 익숙한 팀인데 수원은 인천이 4번 드랍했을 때 그 4번을 다 받아먹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2015년 대전보다 못한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대전보다는 승점이 한 점이 높네요. 그때 대전 승점 8점이었고 최전 줄 알았는데 대전 있었구나. 최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올 시즌에 안양이 저는 K리그 2에서 그러니까 다이렉트 승격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수원 삼성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11등까지 살아남았다고 치더라도 안양이 만약에 뭐 부산 경남 부천한테 1위자를 내주고 2등 승강 프로로 올라와서 수원과 붙는다? 또 다시 또 붙는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양이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양은 진짜 이제는 무조건 올라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팀이 만들어진 팀이고 부천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절치부심한 팀이 부산 빼고 이 세 팀은 그냥 설경 감독님은 경남 축구를 지금까지 계속 이끌었던 감독님이고 김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 있는 느낌? 이 팀은 K리그 1 하위권 팀 강원 수원이랑 지금부터도 이긴다고 저는 봐요.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부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부 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축구만 잘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팀들이랑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부 팀의 그런 분위기나 기백이 더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사실 그리고 수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 팀은 진단명을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명확한 원톱이 부자잖아요. 강원은 강원도 감독이 문제였죠. 강원 원톱의 부재. 원톱의 부재이자 뭐 너무 내려앉은 축구의 문제. 그리고 뭐 수원 FC는 뭐 분위기의 문제라는 게 좀 진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수원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여기저기 다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디 하나를 수술한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슈퍼매치 시작하기 전에 라인업을 보고 좀 무서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코스티, 안병준, 김보경이 마냥 쉽진 않을 거다 상대팀 입장에서. 근데 저는 김보경 선수의 폼이 너무 내려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뭐 그쪽으로 공이 무조건 거쳐서 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김보경 선수도 알 거야. 이제 과거 염기훈의 롤을 지금 내가 물려받았다라는 거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염기훈이 했던 모든 염기훈 선수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수원 팬들의 기대감을 김보경이 이적 1년 차에 다 계승해버린 느낌? 그렇지. 근데 그 기대치만큼 김보경 스스로도 안 되는 느낌. 아코스티 장점을 살리기 힘든 느낌. 안병준은 제가 보기엔 리그원에선 좀 힘들지 않을까.
기대 득점은 되게 높거든요. 네. 안병준 선수가. 그리고 최악의 공격수 아닙니까? 기대 득점은 높은데 그러니까 골간수가 안 된다라는 전형적인 그 얘기잖아요. 그지. 찬스가 오는 자리엔 서 있는데 그거를 득점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샤프심이 없는 샤프 그 잉크가 없는 만년필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지. 그냥 그래서 안병준 뭐 공격진을 준다면 그렇고 미드진이 그나마 나요. 유재호랑 누구였죠? 고승범. 그나마 수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완벽히 그러니까 매 경기 쉽게 지지 않는 이유는 중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양 윙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기재랑 뭐 정승원은 좀 레귤러 멤버니까 3백이 항상 문제죠. 그 3백. 너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진단명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또 윙백이 또 마냥 장점은 아닌 게 그 이기재라는 선수의 리스크도 있는 게 그러니까 물론 공격적인 기여는 말도 안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 수비 공간에 또 누군가는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런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큰 것 같아. 정승원도 이제 항상 교체로 들어오고. 그리고 김명수 감독님도 약간 표정이 보면 갈수록 화가 나 있거든요. 뭐 더 얘기해봤자 이게 아픈데 계속 건드리면 상처밖에 안 돼요. 굶기 때문에 수원의 한 줄평은 진단명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K리그 1 모든 팀들의 전반기 리뷰를 한번 맞춰 봤습니다. 사실 뒤에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날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끼리 나중에 2개 남았네요. 2개. 날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캐스터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시간 분량 조절을 너무 대실패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이네요. 저희가 너무 신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준환이랑 저랑 말이 둘 다 개 많아가지고 괜찮아요.